안녕하세요. 정수홍입니다. 2021년도 스포츠 사회학 기출 해설 특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와 함께 1번 문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입니다. 자, 스포츠 사회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자, 스포츠 사회학에 관한 설명, 스포츠 사회학의 이해라는 챕터 1에 해당하는 문제였는데요. 자, 먼저 이 해당 문제를 풀기 전에 이 스포츠 사회학 챕터 1, 스포츠 사회학의 이해의 챕터에서는 매년 한 문제, 많으면 두 문제 정도의 문제가 출제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만약 스포츠 지도사 과목 선택에 있어서 스포츠 사회학을 선택을 했다라고 할 경우 스포츠 사회학이 과연 어떤 학문인지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시고 스포츠 사회학을 접근하셔야 아마 그 다음 챕터도 여러분이 쉽게 이해를 하시면서 문제를 푸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그래서 문제로 들어가기 전에 제가 간단하게 스포츠 사회학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면, 자, 스포츠와 사회학, 스포츠는 학문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스포츠 하나만은. 하지만 이 사회학, 이 소시올러지, 이 학이라는 사회학이라는 게 뭐와 이 스포츠와 융합이 돼서 탄생된 학문이 뭐냐? 바로 이 스포츠 사회학입니다. 자, 그럼 사회학은 무엇이냐? 우리가 사는 이 사회가 있잖아요. 저도 이 사회 안에 존재해 있는 하나의 인간이고 여러분도 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이 사회에 적응해서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게 뭐냐? 바로 이 사회학에서 연구하는 분야라고 보시면 돼요. 즉, 사회학은 뭐냐? 인간 사회에서 인간이 어떻게 사회적 공동체 생활을 하는 거에 대해서 연구하는 학문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고요. 또 사회학은 뭐라고 하냐? 인간 사회와 인간 사회 안에 있어 인간의 사회적 행동에 대한 탐구하고 연구하는 학문을 뭐냐? 바로 이 사회학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거기서 이 스포츠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 스포츠 사회학이라는 학문이 나타나게 됐는데요. 자, 그럼 스포츠 사회학은 무엇이냐? 자, 다시 한번 사회학은 우리 인간 사회에서 인간이 존재하잖아요. 구성원으로서. 그래서 이 사회 안에서 인간이 하는 그 행동들을 연구하는 학문이 사회학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스포츠는 뭐예요? 인간이 스포츠 활동에 참가함으로써 나타나는 어떠한 특정 행동, 유형이 있겠죠. 그 다음 이 안에서 나타나는 사회 과정. 이거를 어디에? 바로 사회학의 이론적 측면으로 접근시켜서 설명한 학문이 뭐냐? 바로 스포츠 사회학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좀 어렵죠? 좀 더 쉽게 설명해 드리면 이 우선 사회가 주축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회 안에 스포츠가 있으니까. 자, 이 사회가 변함에 따라 스포츠에도 변화가 나타나겠죠. 서로 그거의 관계, 사회와 스포츠의 관계를 알아보는 학문이 뭐냐? 바로 스포츠 사회학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좀 쉽게 이해가 되셨나요? 자, 그럼 문제로 한번 접근을 해볼게요. 다시. 자, 1번. 자, 스포츠 현장의 사회 구조와 사회 과정을 설명하는 학문이다라고 얘기했어요. 아까 제가 설명해 드렸죠. 스포츠의 현장이죠. 거기서의 나타나는 행동, 어떠한 행동 패턴들이 나타나는지, 어떤 유형이 나타나는지, 그리고 거기서 어떻게 사회와 스포츠에 참가함으로써 스포츠를 관람함으로써 어떠한 사회와 과정이 나타나는지, 어떠한 행동들이 나타나는지에 그것에 대해서 설명하는 학문이 뭐냐? 스포츠 사회학이다. 그럼 1번은 정답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예. 자, 2번 운동 참여자. 자,
스포츠 참여자 될 수 있죠. 예, 운동 수행 능력. 자, 수행 능력이 뭐예요? 운동을 얼마큼 하는지, 혹은 어떠한 각도에서 어떠한 힘을 냈는지, 또 어떤 경기력, 순발력, 뭐 지구력,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운동 수행 능력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어떤 운동을 하는데 필요한 능력들, 예? 뭐 체력 요인이 될 수도 있고요. 와 관련된 직접적인 원인을 설명한다. 운동 수행 능력과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죠. 사회학하고 무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조금 내가 헷갈린다. 그렇게 세모로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 세 번째. 사회학의 하위 분야로 스포츠 현장의 인간 행동을 예측하고 이해한다. 아까 설명해 드렸죠. 스포츠에 참가한 우리 사회 구성원, 인간들의 어떤 이 행동, 스포츠를 관람하면서 나타나는 이런 행동을 예측하고 이해한다. 맞죠? 정답이라고 볼 수 있겠죠. 예? 자, 그 다음 네 번째. 스포츠는 사회 영역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어 통찰과 분석이 필요하다. 아까 제가 스포츠 사회학이 어떤 학문이라고 했죠? 이 사회학의 기본이 된 사회학의 이론과 플러스 연구 방법이 있어요. 사회학만의. 예? 이거를 어디에 스포츠에 적용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 스포츠가 사회학하고 융합을 해서 융합학문을 만들었죠. 그래서 이 스포츠는 이 사회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라고 볼 수 있어서 정답이 될 수 있겠죠. 뭐 제가 정답이 될 수 있겠다 했는데 옳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예. 자, 그러면 아까 1번 맞았죠, 3번 맞았죠, 4번 맞았죠. 그러면 2번 운동수행 능력과 관련된 이게 좀 아닌 거, 사회학과 상관없는 이 설명이다, 복이다라고 접근할 수 있겠죠. 그래서 틀린 건 몇 번? 왜냐하면 옳지 않은 것은, 그래서 이제 2번이 될 수 있겠죠. 예, 이렇게 접근하시면 1번 문제 쉽게 푸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그럼 다음은 이제 2번으로 넘어가도록 해볼게요. 자, 그래서 뭐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면 스포츠 사회학의 2의 챕터 1에서도 지금 딱 이 1번 문제로 나왔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스포츠와 정치, 챕터 2 스포츠와 정치의 관계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자, 문제 보실게요. 자, 보기. 뭐 한 최근 2, 3년간부터 이 보기에 관련된 문제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회학뿐만 아니라 다른 타 과목들도 이 보기와 관련된 문제가 많이 나옴으로써 문제를 좀 더 까다롭게 많이 내고 있는데요. 그만큼 난이도가 많이 올라갔다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보기에서 설명하는 스포츠와 정치적 사건. 자, 스포츠와 플러스 정치입니다. 예. 아까 사회, 우리가 구성하는 이 사회 안에 하위 요인으로 또 하위 요인이 아니고 어떠한 그 사회 영역, 범주의 정치가 또 존재를 하죠. 근데 이 정치 활동에 하는 데 있어서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이 스포츠와의 관계는 엄청난 밀접한 관계,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를 맺고 있다라고 하고 있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우선 보기를 볼게요. 자, 온두라스와 엘살바도르 간의 갈등이 심화됐어요. 양국 간의 갈등이 심화됐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이걸로만은 알 수 없겠죠. 자, 1969년 월드컵 예선전에서 경기에서 발생했어요. 자, 경기장에서 발생했다. 그러면 뭐예요? 바로 이 양국 간의 폭력, 난투극을 예상할 수 있겠죠. 관중들의. 예. 그래서 월드컵 예선이니까 내가 만약 이걸 잘 모르겠다. 그러면 아마 일본으로 여러분이 예측해서 찍으실 수도 있고, 내가 이거에 대해서 안다. 이 사건에 대해서. 그러면 정확히 1번, 이건 이제 축구 전쟁에 관한 복이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축구 전쟁 1969년 중남미 월드컵 예선에서 양국 간의
관중들의 폭력 사태를 빌미로 해서 이게 화근이 돼가지고 어떻게 양국 간의 전쟁이 발생이 됐어요. 예, 며칠 동안 약 한 4일 동안 그래가지고 이거를 이 축구 전쟁은 뭐라고 하냐? 100시간의 전쟁이라고 합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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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거는 이 예시 온두라스와 엘살바도르 간의 갈등을 심화된 그리고 월드컵 예선 경기에서 발생했다. 뭐냐? 이 축구 전쟁에 대한 정치적 사건, 국제 정치적 사건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자, 그럼 헤이젤은 뭐냐? 마찬가지로 이 축구와 관련된 사건인데요. 언제? 1985년. 예, 1985년 유로피언 결승전에서 이탈리아의 유명한 축구 단체 있죠. 네, 어느 단체죠? 유벤투스와 잉글랜드의 리버풀. 또 마찬가지 양국 간의 관중들의 난투극이 발생된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 벨기에의 브뤼셀 헤이젤 경기장에서 이 결승전이 이루어졌는데 그때 유벤투스 팬하고 리버풀 팬하고 양국 간 즉 이게 뭐냐? 이탈리아와 잉글랜드 두 양국 간의 뭐 이 난투극 사건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죠. 예, 그게 언제? 1985년 이제 헤이젤 참사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검은 구월단. 예. 이것도 예전에 그 기출문제 시험에 나왔었거든요. 검은 구월단. 그래서 이걸 이제 숫자 9로 얘기할 수 있고요. 예? 이건 언제? 1971년. 예, 1971년. 죄송해요. 71년이 아니고 72년입니다. 예, 핑퐁 외고가 1971년이고요. 그래서 검은 9월단은 뭐냐? 팔레스타인 9월단, 팔레스타인의 테러 단체 조직을 이 검은 9월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맨헨 월드컵 때 언제 맨헨 올림픽 경기 때 이 팔레스타인 이 테러 단체 검은 9월단이 이스라엘 선수단의 숙소에 침입을 해가지고 선수들을 죽이고 몇 명 납치하는 그런 사건이 뭐냐? 검은 9월단 사건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언제? 1972년이고요. 자, 핑퐁 외교는 뭐예요? 1971년 나고야 세계 탁구 선수권 대회가 있었는데 이때 한 20년간 중국과 미국의 이런 외교 관계가 단절이 됐었어요. 몇 년 동안, 20년 동안. 근데 이 1971년 이 세계 탁구 선수권 세계 선수권 대회를 빌미로 해서 양국 간의 그러한 그 갈등과 심화가 해소되는 그런 계기가 되는 사건이었다. 뭐가? 그래서 이거를 핑퐁 외교, 핑퐁이 이제 탁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핑퐁 외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스포츠와 정치의 관계에 있어서의 이 갈등, 각종 사건들은 이와 관련된 문제도 매년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사건들이 정치와 관련돼서 발생했는지 여러분이 잘 숙지를 하시면 문제를 쉽게 접근할 수 있겠죠. 방금과 같은 문제는 아까 1번은 여러분이 스포츠 사역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해를 하면 풀 수 있는 문제였고 방금 같은 문제는 그래도 여러분이 좀 이 사건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암기를 하고 계셔야 문제를 바로 푸실 수 있으실 거고 만약에 내가 잘 모르겠다 그럼 보기를 안에 자세히 보세요. 자, 축구 예선, 월드컵 지역 예선이니까 다른 건 잘 모르겠고 핑퐁 외교는 많이 들어봤어. 배워봤어. 들어봤어. 근데 다른 건 잘 몰라. 그러면 축구 전쟁, 핑퐁은 탁구니까 여기서 월드컵 예선이니까 축구겠다. 그래서 축구 전쟁으로 1번을 찍으시면 아마 여러분은 정답을 맞히신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3번 넘어갈게요. 뭐 잘 아시겠지만 이 스포츠 지도사 문제를 푸실 때 여러분이 한 문제 가지고 오래 이렇게 시간을 끌 수가 없습니다. 총 100문제를 여러분이 이제 100시간 동안 아마 푸셔야 되기 때문에 문제를 바로바로 읽고 바로 정답 찍고 넘어가시고 바로 그런 스피드로 여러분이 이제 문제를 접근해야지 하나 가지고 이거 모르겠는데
고민하다가 막 5분, 10분 지났어요. 그러면 여러분 뒤에 있는 문제를 못 풀게 되실 거예요. 뒤에 막 쉬운 문제가 있지만 시간이 없어 못 풀었다. 그런 사례도 종종 있거든요. 뭐 시간이 부족했어요. 어려웠어요. 예? 그래서 한 문제 가지고 너무 오래 잡고 계시면 안 됩니다. 예? 모르는 거는 체크해 놨다가 다시 다 한번 100문제 다 풀고 다시 한번 돌아와서 다시 한번 푸는 그러한 연습을 여러분이 조금 평상시에 하시는 게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자, 팔슨즈 학자죠. 사회학자의 AGIL 모형에 근거한 자, 스포츠의 사회적 기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아는 것입니다. 스포츠의 사회적 기능, 스포츠를 참가함으로써, 스포츠를 관람함으로써 나타나는 이 사회적으로 나타나는 사회적 기능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제였죠. 자, 그럼 여기서 내가 이 모양이 뭘까? AGIL. 이거는 이제 약자예요. 약자. 무슨 약자? 자, 1번 적응. 적응은 자, adaptation의 약자고요. 예, 그다음 2번 통합은 integration의 약자고 목표 성취는 뭐 goal attainment. 그다음 마지막은 여기 빠졌는데 latent pattern 그 maintenance and 그다음 tension maintenance라고 해가지고 이거는 없으니까 제가 따로 적을게요. 예? 체제 유지 및 체제 유지 및 긴장 처리에 대한 약자입니다. 예. 그래서 자 A 순서가 좀 바뀌었는데 AGIL 이게 뭐냐? 파슨즈가 주장한 이 스포츠 사회학적 기능에서 적응, 예. 그다음 목표 성취, 예. 그다음 I는 뭐예요? 통합. 예, 그다음 L은 이제 체제 유지 및 긴장 처리 빠진 겁니다. 보기에서. 예, 이게 그래서 이 네 가지가 뭐냐? AGIL 모형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딱 보면 여기 기능을 적절하지 않은 것, 딱 상업주의가 아니죠. 예, 이건 다 아까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모형에 다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뭐냐? 정답은 4번입니다. 자, 그럼 적응은 뭐냐? 자, 스포츠를 하면서부터 이 사회 안에 이 사회에 우리 구성원들 있잖아요. 구성원들마다 자기만의 집단이 있고 단체가 있고 협회가 있고 이렇게 조직을 구성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 적응은 뭐예요? 인간이 그러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조직과 집단, 단체에 소속됨으로써 그 환경이 그 단체가 가지고 있는 뭐 가치나 문화, 뭐 규범, 예? 뭐 그런 뭐 철학 그런 거를 습득해 가면서 사회화되는 것을 무엇을 하냐? 바로 이 적응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통합은 뭐냐? 내가 혼자 있지만 그 안에 들어가서 구성원들과 하나가 되는 이 통합에 되는 기능을 또 갖고 있죠. 예, 그래서 그 통합을 얘기하는 거고요. 목표 성취는 뭐예요? 자, 스포츠라는 건 뭐예요? 어떠한 그 목표가 뚜렷하게 있잖아요. 예, 승리면 승리. 뭐 지는 거를 목표로 두지는 않겠죠. 뭐 승리 혹은 내가 뭐 꼭 승리가 목적이 아니라 나는 요번에 뭐 예를 들면 뭐 운동장을 3바퀴 뛰는 게 목적이야. 혹은 뭐 요번에는 어디까지 기록 올리는 게 나의 목표야. 라는 특정한 목표가 있습니다. 스포츠는 내가 달성하고자 하는 그런 도전.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사회적 기능에 있어 이 스포츠는 어떤 역할을 하냐? 바로 이 목표를 성취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또 제공해주고 있다. 그다음 체제 유지 및 긴장 처리는 뭘까요? 네. 자, 스포츠는 이 전체 사회의 규범과 뭐다? 이 가치를 개인에게 학습시키죠. 예. 그래서 그걸 학습시키고 내면화시킴으로써 사람들을 거기에 어떻게 적응하고 순응시키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이건 뭐냐? 이 체제 유지와 긴장 처리에 대한 얘기였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반복해서 설명해 드리면 팔슨즈의 뭐 이 AGIL 모형은 뭐냐? 이 적응 통합 이 순서대로 말씀드릴게요. 적응과 AG 목표 성취
그 다음 통합, 그 다음 L은 체질 유지 및 긴장 처리가 A저의 모형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적절하지 않은 건 상업주의다. 상업주의는 뭐예요? 스포츠의 사회적 역기능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예, 뭐냐? 이 스포츠가 점차 상업주의화되면서 변질이 되고 있다. 예, 스포츠의 뭐 내용이 변질될 수도 있고 구조가 혹은 조직이 다양하게 변질되고 있다. 그러한 주 원인이 뭐냐? 바로 스포츠의 상업주의 때문이다. 그래서 이건 뭐냐? 바로 스포츠의 사회적 역기능이다라고도 설명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뭐냐? 4번이었습니다. 적절하지 않은 거. 적절하지 않은 거. 그쵸? 4번이었습니다. 자, 훌리안. 자, 앞서 문제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이 학자들에 대한 이름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뭐 이 학자 뭐 딱히 뭐 여러분이 학습을 하시면서 학자를 일일이 다 외우실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좀 이렇게 눈에 익숙하게 하시는 것도 많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훌리안이 제시한 정부, 정치가 스포츠에 개입한 목적이 무엇이냐? 스포츠와 정치 챕터 2, 챕터 2에 해당하는 문제. 벌써 앞서부터 하나 나왔죠. 벌써 이제 두 번째 문제 나왔습니다. 스포츠와 정치와의 관계. 정치에 있어 왜 스포츠에 관여를 하냐? 왜 그냥 정치만 하면 안 돼? 왜 스포츠를 꼭 끼어드는 거냐? 그거에 대한 질문이었어요. 그래서 정치가 스포츠에 개입하는 목적에 해당하지 않는 것. 자, 우선 설명을 해드리면 정치가, 즉 정부가 스포츠에 개입하는 목적은 크게 네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뭐? 사회 통합이 있고요. 네, 국가 정체성 제고. 그다음 국가 통합 및 민족주의. 네. 그다음 마지막은 경제 발전. 정부가 스포츠에 개입하는 주 목적이 네 가지로 얘기할 수 있거든요. 사회 통합, 국가 정체성 제고, 국가 통합 및 민족주의, 그다음 경제 발전. 자, 이걸 바탕으로 문제를 한번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민들의 건강 및 체력 유지를 위해 우리의 만약에 내가 정부 소속 사람이야, 우리 시민들의 건강 책임져야 되죠. 신경 써야 되죠. 위에 반도핑 기구의 재원을 지원을 했다. 그게 뭐예요? 뭐 경제 발전에 대해 해당되는 내용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우리 시민들의 건강 및 체력을 유지하는 거. 자, 시민들이 건강하고 체력이 유지돼. 건강하면 그만큼 우리나라의 경제성, 이 생산성이 제고가 되죠. 생산성이 향상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국가에서 나라에서는 국민들의 건강을 챙기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국민들이 많이 계속 아파봐. 뭐 병원 가고 뭐 아파서 누워 있고 그러면 그만큼 의료비가 그쪽으로 많이 지출이 되고 국가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많이 줄어들게 되잖아요. 그럼 생산성이 하락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국가는 국민들의 건강을 책임질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뭐냐? 뭐 경제 발전에도 관여할 수 있는 거고, 일단 국가를 이제 통합시키는 것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겠죠. 자, 2번. 그다음 스포츠 현장에서 인종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이 타이틀 9 법안을 제정했다라고 했는데, 이 타이틀 9은 여러분이 스포츠 사회학과 스포츠 교육학을 만약에 선택을 하셔서 공부한다면 알고 계시면 도움이 많이 되는데, 타이틀 9은 뭐냐? 미국에서 제정된 교육 개혁법입니다. 그래서 이 언제부터냐? 이게 1972년부터 제정된 법안으로서 미국에 있는 모든 스포츠가 아니고요. 모든 교육 프로그램, 당연히 거기에 스포츠도 해당이 되겠죠. 뭐 교육 프로그램에 있어서 성별에 있어 차별이 없다. 성차별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그 법안입니다. 타이틀 9.
언제부터? 1972년부터. 그래서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면 모든 교육 프로그램에 있어서 성별에 의한 차별은 어떻게 금지한다라는 법안입니다. 법. 그거를 제정했다. 근데 이거는 정부가 스포츠에 개입한 목적과 해당 관련이 있나요? 좀 애매하죠. 자, 그럴 경우 좀 세모 넘어가고, 자, 게르만족의 우월성, 어떤 특정 민족의 그런 우월성을 강조하는 거, 민족주의, 국가주의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강조하기 위해 1936년 베를린 올림픽을 개최하였다라고 했어요. 이건 뭐냐? 바로 국가 정체성, 그 국가만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 있잖아요. 뭐 하나는 무슨 국가 이데올로기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죠. 그걸 제고하기 위한 거. 그래서 국가에서 정부에서 직접 개입을 한 거죠. 올림픽을 개최해서. 그 다음은 공공질서 보호하기 위해 공원에 스케이트보드 금지, 헬멧 착용 등의 도시 조례가 제정되었다. 자, 그건 뭐예요? 우리 사회를 통합하는 거잖아요. 사회 통합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 4번 문제, 정부가 스포츠 개입한 목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뭐냐? 정답이 바로 2번이 되겠습니다. 2번. 이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타이틀 9은 뭐? 모든 미국에서, 우리나라는 아닙니다. 미국에서 제정된 법으로 모든 교육 프로그램에 있어 성별에 있어 차별은 금지한다 라는 내용이 뭐냐? 타이틀 9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부가 스포츠에 개입한 목적과 무관하다 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 어떻게 이렇게 하나하나씩 쉽게 이렇게 접근하니까 사회학 문제가 좀 쉽죠. 뭐 사회학은 다른 과목에 비해 뭐 제 주관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면 그래도 난이도는 좀 낮습니다. 다른 과목처럼 이렇게 정말 막 열심히 막 암기하고 막 이해하고 막 그렇게 안 하셔도, 학습을 안 하셔도 어느 정도 이게 문제는 충분히 기본 상식으로 푸실 수 있는 문제들이 절반 이상은 나기 때문에 아마 거의 스포츠 지도사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열의 9은 다 스포츠 사회학은 거의 선택을 다 하십니다. 그만큼 학습 시간도 짧고 기본 상식으로 많이 문제를 접근해도 풀 수 있기 때문에.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요즘 난이도가 많이 올라갔다라고 설명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또 보기 문제 나왔죠. 자, 다음은 이제 프로스포츠. 자, 프로스포츠는 어떤 챕터냐? 스포츠와 경제 챕터 3에 대한 아마 내용일 겁니다. 스포츠와 경제에 관련해서. 자, 프로스포츠의 순기능을 모두 고르시오. 프로스포츠의 순기능도 있고 역기능도 있거든요. 자, 그래서 프로스포츠의 우선 순기능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자, 보기. 자, 스포츠의 대중화. 자, 여러분 프로스포츠 어때요? 뭐 야구, 축구, 농구, 대중들이 다 사랑하죠, 좋아하죠, 다 관람하고 참여하죠. 그래서 스포츠의 대중화를 이끄는데 순기능적 역할을 하고 있다. 정답이죠, 맞죠? 자, 그리고 왜 여러분 프로스포츠, 왜 야구 관람하시고, 왜 축구 관람하시고, 왜 축구를 직접 하시고, 왜 그렇게 참여 관람을 하시나요? 바로 뭐예요? 내 생활에 있어 활력소, 생활의 부스터를 제공하기 위해서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스트레스를 해소시키고, 또 사회적인 대인 관계, 만남을 통해서 또 나의 발전을 하는 데 있어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사회적 관계도 형성을 하고, 뭐냐? 생활의 활력소 역할도 하고 있죠. 그 다음 지역사회 연대감 증대. 자, 이건 어떤 역할이냐? 자, 프로스포츠를 하게 되면 어때요? 그 각종 지역마다 연고지가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서로 교류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 교류를 통해서 어떻게 서로 융합하는 사회적인 통합의 또 기능을 갖고 있고요. 서로 연대감, 그 지역에 대한, 나는 서울 출신이야, 나는 대구, 부산, 그 특정 프로스포츠의 연고지에 따라 그 지역에 대한 연대감을 또 갖게 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어요. 뭐가? 이 프로스포츠가. 그 다음 아마추어 스포츠의 활성화라고 얘기했는데, 아마 이 문제 푸실 때 이 아마추어 스포츠의 활성화에서 약간 고개를 갸웃거릴 수도 있고, 그래서 3번을 많이 찍으신 분도 많이 계시는데, 자, 이 프로 스포츠의 뿌리는 어떻게 돼요? 뿌리.
예, 뿌리는 뭐냐? 바로 이 아마추어 스포츠예요. 예, 아마추어 스포츠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건 뭐예요? 이꼴 프로 스포츠도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추어 스포츠가 활성화돼야 이 프로 스포츠도 본연의 역할을 한다. 프로 스포츠가 존재를 한다는 거예요. 왜? 아래 선수층이 없는데 어떻게 프로 스포츠를 뛰는 선수가 존재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프로 스포츠가 존재한다는 건 뭐예요? 아마추어 선수들에게도 따로 새로운 그 진로를 개척할 수 있는 기회 장소가 될 수 있는 거고요. 또 나는 이제 프로로 가서 유명한 선수가 될 거라는 어떤 또 목표 의식이 또 생기기도 하고 목표 성취를 위해서 또 도전하고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추어 스포츠를 또 활성화시키는 역할도 합니다. 뭐가? 프로 스포츠가. 예, 그래서 이것도 맞고요. 그래서 본 문제의 정답은 뭐냐? 바로 4번이었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아마 이 문제는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이 near 이것 때문에 좀 많이 헷갈려서 3번 찍으신 분도 많이 계시는데 아마추어 스포츠도 활성화에 기여를 했다. 뭐가 프로 스포츠가 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6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또 보기 나왔어요. 네, 보기 문제 자주 나오죠. 자, 스포츠 상업화에 따른 변화. 마찬가지로 스포츠와 경제에 관한 이제 챕터에 관한 문제였거든요. 자, 스포츠 상업화. 상업화에 따른 스포츠가 어떻게 변했냐라고 묻는 거예요. 자, 프로페셔널리즘 추구. 자, 프로페셔널리즘은 뭘까요? 말 그대로 프로 정신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아마추어 정신, 아마추어리즘이 있고 프로페셔널리즘이 있어요. 그렇죠? 예? 자, 프로 스포츠 상업화에 따라서 당연히 프로페셔널리즘을 이제 추구할 수밖에 없겠죠. 예. 자, 그다음 심미적 가치의 경시. 본 문제에서 이 보기 니은 때문에 틀리신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거의. 그리고 뭐 저도 처음 이 문제를 접할 때 이 단어를 보고 많이 헷갈렸어요. 예. 그게 왜냐면 심미적 가치를 이제 경시한다. 그건 뭐예요? 아예 없앤다, 멀리한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래서 요즘에는 이 심미적 가치보다 바로 이 영웅적 가치를 중시해요. 영웅적 가치. 그러면 당연히 영웅적 가치를 중시한다. 그럼 심미적 가치의 경시가 맞는 거잖아요. 근데 모르겠습니다. 저도 이 출제자가 단어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이 경시는 아예 심미적 가치를 배제한다, 아예 없앤다라는 뜻인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이제 옳지 않다라고 제가 얘기할 수 있어요. 심미적 가치도 있지만 오늘날은 뭐냐, 바로 상업화에 의해서 영웅적 가치를 더 중시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 변화를 볼 수 없다. 이건 틀렸다. 그다음 프로페셔널, 상업화에 따라서 뭐예요? 상업화는 뭐가 바로 중심돼요? 바로 경제, 돈 중시되잖아요. 그래서 직업 선수가 등장을 해요. 이 직업 선수는 뭐예요? 말 그대로 다른 본업이 없고 본업이 이 운동인 사람. 그래서 운동 선수를 얘기하는 거죠. 예. 상업화에 따라서 이렇게 직업 선수가 등장을 했고, 그다음 뭐냐? 아마추어리즘 강조? 아마추어 강조는 아니죠. 뭐예요? 프로페셔널리즘이 강조되고 있죠. 오히려 아마추어리즘이 어떻게 해요? 예? 퇴소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상업화에 의해서. 그다음 스포츠 조직의 세계화. 그렇죠. 예. 조직이 어떻게 세계적으로 상업화되기 때문에 조직이 견고해지고 거대해져서 어떻게 전 세계적으로 이제 확대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다음 농구 커터제의 도입. 네, 커터제의 도입은 뭐예요? 바로 자, 농구가 이전에는 전반전, 후반전 축구처럼 이렇게 나눠져 있어. 전반, 후반 나눠져 있었는데 이제 커터제로 짧게 나누면서 그 중간중간 어떻게 쉬는 타임 있죠? 쉬는 타임 때 뭐예요? 뭘 집어넣어? 광고. 네, 광고나 홍보 이렇게 집어넣으면서 뭐예요? 그게 다 조직, 협회에서는 다 돈을 벌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뭐냐, 정답은 2번이 된다.
스포츠 상업화에 따른 변화로 옳은 것. 예, 기억 디귿 미음 비읍. 그래서 정답은 뭐냐? 2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지만 심리적 가치의 경시는 아니고 심리적 가치보다 영적 가치를 이제 중시로 하면은 상업화에 따른 변화에 대한 내용이 맞겠죠. 예. 근데 아예 경시는 아니다. 예. 심리적 가치는 어느 정도 중요하지만 영적 가치가 좀 더 중요시 된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투민입니다. 또 학자 나왔죠. 투민의 뭐냐? 이 스포츠 계층. 이거는 스포츠 계급 및 계층 챕터에 대한 내용인데요. 자, 스포츠 계층 형성 과정에서 이 서열화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 자, 스포츠 계층의 형성 과정은 어떻게 되냐? 네 가지로 구분이 되거든요. 네, 파일 좀 잠깐 적겠습니다. 네 단계로 구분이 돼요. 첫 번째 뭐냐? 지위의 분화. 예. 그 다음 어떻게? 네, 서열화. 그 다음 뭐? 네, 평가. 그 다음 마지막 보수. 네, 이렇게 네 가지 단계를 나눠져요. 어떤 게? 투민의 스포츠 계층 형성 과정에 있어서. 자, 간략하게 더 설명해 드리면 잘 보이시죠? 자, 지위의 분화. 자, 모든 스포츠는 지위가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예로 뭐 선수에서도 어떻게 주전, 그다음 후보 이렇게 나눠져 있고, 또 선수가 있으면 그 위에 누가 있어요? 코치 위에 감독 위에 뭐 구단주, 구단 있고 구단 위에는 뭐 구단주가 있겠죠. 이처럼 각각에 맞는 뭐 지위가 분업화되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 다 계층을 형성하는 과정이다. 그래서 지위는 어떻게 분화되었다. 네, 이렇게 분화되어 있고, 자, 그럼 여기서 서열화는 뭐냐? 나름 이 분화된 이 업무 안에서 서열이 다 나눠져 있어요. 자, 선수가 높아요, 코치가 높아요. 당연히 코치가 높죠. 자, 코치가 높아요, 감독이 높아요. 당연히 감독이 높죠. 감독이 높아요, 구단주가 높아요. 구단주가 높죠. 이렇게 서열이 나눠져 있다라는 얘기죠. 이 서열화는 각 역할에 맞춰서 계층이 형성돼 있다. 서열화는. 자, 그럼 평가는 뭐예요? 각각의 역할이 있죠. 예를 들면 감독, 코치, 선수에 대해서 자기의 본업의 역할에 맞춰서 얼만큼 역할을 했냐에 따라서 평가를 받게 되는 거예요. 예. 평가를 받는다. 예. 이 평가에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겠죠. 뭐 감독 같은 경우는 뭐 성적을 대표적으로 얘기할 수 있고, 선수 같은 경우는 뭐야? 뭐 경기력을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경기력이 예를 들면 그게 막 월등하진 않지만 어느 정도지만 뭐 이렇게 외모가 뛰어난다든지, 아니 그 이외에 다른 팀에 기여하는 게 적극적이고 높다든지, 단지 경기력으로만 평가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 평가에는 뭐 권위, 그다음 뭐 호감, 그다음 뭐 여기에 이제 인기 등 이런 게 평가에 영향을 미친다. 자, 평가를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그 사람은 거기에 맞는 적절한 뭐 보수를 받아요. 보수. 예, 보수가 뭐예요? 바로 돈. 예, 구단으로부터. 예. 그래서 이게 뭐냐? 투민이 얘기한 스포츠 계층의 형성 과정이다. 자, 그럼 거기서 뭐 서열화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어디 단계? 이 서열화 단계, 여기에 대해서. 자, 한번 볼게요. 자, 보기. 특정 선수를 선망의 대상으로 생각하거나 팬으로서 특정 선수를 좋아한다. 좋아하는 건 뭐예요? 아까 제가 평가에서 얘기했죠. 평가에서. 예. 그 사람을 뭐 예를 들면 단지 외모 때문에 뭐 그럴 수 있겠죠. 내가 평소 좋아하는 외모, 그런 외형적으로 생겼어. 그래 난 좋아해. 그럴 수도 있잖아. 이 사람이 경기를 못해도 너무 뭐 멋있어, 이뻐.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을 좋아할 수도 있잖아요. 예?
이 다 평가 단계에서 아니면 경기력이 너무 좋아서 그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뭐냐? 계층 단계 이 평가에 대한 내용이다. 그럼 아니죠. 지금은 서열화에 관한 설명지 옳은 것을 고르는 거니까. 자, 그다음 스포츠팀 구성원으로서 자신의 능력이 팀의 승리에 미치는 영향력이 커야 된다. 예. 영향력이 커야 된다라고 했죠. 그럼 뭐예요? 서열이잖아요. 자신의 능력에 맞춰서 예? 팀의 승리에 영향을 미쳐야 되는 거잖아요. 그 서열화에 대한 거고요. 서열. 자, 뛰어난 운동신경과 능력뿐만 아니라 타고난 개인적 특성을 갖추고 있어야 된다. 서열이잖아요. 이것도 어떤 역할에 맞는 그 어떤 능력을 갖고 있는 거. 그다음 마지막 특정 스포츠 영역에서 요구되는 운동 기술이나 특출한 기량. 이것도 서열이잖아요. 그렇죠? 다 이 세 개는 뭐냐? 이 서열에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정답은 뭐 니은 디귿 리을이죠. 예. 그러면 니은 디귿 리을 정답은 어떻게? 바로 4번이 되겠습니다. 예. 자, 그래서 여러분이 투민의 스포츠 계층 형성 과정 이 4단계를 알고 계시면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이 계층 형성 과정에 대한 것도 자주 빈출되는 이론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단계를 꼭 알고 계시고 제가 예시로 잘 설명해 드렸기 때문에 아마 쉽게 다음에 이런 문제가 나오면 쉽게 푸실 수 있으실 겁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자, 이제 8번 문제입니다. 자, 로이와 레오나르드. 자, 정말 여러 학자의 이름이 다 나오죠. 다 나와. 자, 보시면 이 두 학자가 제시한 사회 이동의 기제, 사회 이동의 기제로서 스포츠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즉 이게 뭐냐? 내가 스포츠를 참여하면서 이 사회 이동은 대표적으로 자 수평 이동과 수평이 있으면 뭐가 있죠? 또 수직 이동이 있겠죠. 사회 이동. 자, 그러면 어디에 참가해서 스포츠?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형식적으로 스포츠에 참여해서 사회 이동이 발생해요, 안 해요? 발생하죠, 당연히. 신분이 상승될 수도 있고 아니면 오히려 하락할 수도 있는 거죠. 뭘 통해서? 스포츠 참가를 통해서. 자, 적절하지 않은 거예요. 자, 8번. 1번. 프로 스포츠 선수들은 다양한 형태의 후원 및 광고 출연의 기회가 있다. 맞죠. 유명한 선수들 여러 업체로부터 후원받고 스폰 받잖아요. 그게 물질적으로 혹은 경제적으로 후원을 받고 있죠. 맞고. 자, 조직적 스포츠 참가는 직간접적으로 교육적 성취도를 향상시키죠. 그 다음 스포츠 참가 기회 및 결과는 공정하기 때문에 상승 이동에 기여한다. 문제 좀 이상하지 않아요? 스포츠 참가의 기회 및 결과가 공정해요? 공정하지는 않죠. 불공정하죠. 그래서 이거 3번이 틀린 거고요. 그럼 마지막 4번 한번 볼게요. 사회생활을 하는데 가치 있다고 여겨지는 태도 및 행동 양식을 학습시킨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로이와 레오나르드가 제시한 사회 이동의 기제로서 스포츠의 역할에 있어 4가지가 있는데요. 자, 첫 번째는 자, 어린 시절부터 이 스포츠 참가는 뭐냐? 이 조직적인 스포츠에 참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최소한의 교육. 그래서 이 학생일 때는 뭐 최저 학력제라는 게 있죠. 최저 학력제. 그거에 도움을 받아서 영향을 받아서 뭐 최저로 이수화되는 그 수업만 시수만 이수를 하고도 졸업을 할 수 있는 그런 혜택을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큰 혜택이죠. 최저 학력제. 그다음 두 번째. 자, 운동 경기 그 조직적인 스포츠 참가는 직간접적으로 성취도를 향상시킨다라고 했는데 자, 뭐 운동 경기에 참가를 해가지고 이 최저 학력제에 도움을 받아서 운동 경기에 참가해서 내가 이겼어. 승리를 했어. 그럼 그 승리한 거 그런 기록을 바탕으로 어떻게 상급 학교에 진학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 거죠. 또 좋은 학교에 갈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조직적 스포츠 참여는 다양한 후원 및 광고의 혜택을 받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은 스포츠 참가는 일반 직업 영역에서
가치 있게 여겨지는 태도 및 뭐 행동 양식, 스포츠 참가, 스포츠라는 참가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게 뭐예요? 뭐 리더십, 뭐 팀워크, 뭐 페어플레이, 그다음 스포츠맨십 등등 그러한 행동 양식을 습득할 수 있는 혜택을 얻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사회 이동의 기제로서 스포츠가 이러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우선 그래서 이 문제에서 틀린 거는 뭐냐? 3번이다. 스포츠의 참가 기회 및 결과는 공정하지는 않죠. 예. 그 이유는 아까 최저학력제 그 영향을 받은 학생들은 뭐 비록 운동부에 참여해서 거기에 운동을 하는 거에 기여를 많이 하지만 일반 학생들은 최저학력제 영향 도움을 전혀 안 받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공정한 건 아니죠. 불공정하죠. 예. 공정하다고 얘기할 수는 없겠습니다. 예.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자, 9번 스포츠 미디어 이론에 관한 설명이 옳지 않은 것은. 그래서 스포츠 미디어에 관련된 이론이 문화규범과 사회범주, 개인차, 사회관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1번부터 한번 보면 문화규범 이론은 무엇이냐? 대중매체가 우리 사회 규범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이론으로 쉽게 설명드릴 수 있는데, 즉 대중매체로부터 우리 그거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을 뭐라 하죠? 수용자라고 하죠. 그 수용자는 그 규범에 따라서 대중매체가 그 영향을 미치는 규범에 따라서 어떻게 자신의 생각이나 행동을 결정하는 이론을 문화규범 이론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문화적 차이에 의해 이 한 미디어와 쿨 미디어로 나눠진다. 자, 꼭 기억하세요. 한 미디어와 쿨 미디어가 나왔다. 그럼 이건 뭐냐? 무조건 맥루한의 매체 이론. 매체 이론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핫 미디어와 쿨 미디어로 구분해요. 핫 미디어는 뭐냐? 문자 미디어라고 얘기해요. 문자, 그러니까 글, 문서. 핫은 뭐냐? 문자. 그러면 여기 쿨은 뭐냐? 전자. 전자는 대표적으로 글은 다시 이제 문자는 이제 글. 전자는 이제 영상. 그래서 핫 미디어와 쿨 미디어로 구분해서 한 건 맥루한의 매체 이론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문화규범 이론과 전혀 관련이 없는 말이죠.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이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사회범주 이론은 뭐냐? 미디어의 영향력은 이 사회의 우리 영역들, 범주들 있죠. 거기에 뭐 성, 연령, 계층 등에 따라서 다르게 반영이 된다라는 내용이고요. 자, 개인차 이론은 뭐예요? 대중들은 능동적 수용자로서 심적 욕구를 만족하기 위해 이제 매스미디어를 활용한다라고 하는 이론을 개인차 이론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뭐야? 사회관계 이론은 자, 미디어를 통해서 어떻게 개인이 스포츠 소비 형태는 중요하다. 타자, 상대방 타자의 가치와 소비 행동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타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 이론은 뭐야? 사회관계 이론이다라는 설명이었습니다. 그래서 본 문제에서 틀린 거는 뭐냐? 1번이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보기에 기억하고 리얼에 해당하는 머튼이라 학자도 나왔죠. 아노미 이론에서 제시한 일탈 행동 유형이 바르게 연결된 거는 자, 머튼의 아노미 이론도 정말 빈번하게 출제가 되는 문제다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자, 아미노. 자, 우선 아미노는 뭘까요? 죄송해요. 아노미. 아미노가 아니고 아노미입니다. 아노미 이론. 자, 아노미는 사회 구성원이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야 할 뭐가 있다? 바로 이 문화적 목표가 있어요. 목표, 목적. 그리고 그다음 그 사회가 인정하는 뭐가 있냐? 제도적 수단. 자,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두 가지에서
나타나는 괴리. 예. 괴리가 뭐냐? 아노미 이론이다. 누구? 머튼의. 예. 그래서 이 문화적 목표와 제도적 수단 사이에서의 이 괴리로 인해 발생하는 갈등 현상을 이제 아노미라고 합니다. 아노미. 예. 아노미. 괴리. 예. 이 두 가지 사이에 나타나는 괴리를 뭐냐? 아노미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아노미 이론을 제시한 일탈 행동 유형. 자, 아노미에서는 어떤 이론을 제시했냐? 바로 목표 수단 괴리 모형을 얘기했어요. 예, 어떤 목표는 뭐냐? 문화적 목표, 사회에서 제시하는 문화적 목표, 그 다음 사회에서 제시하는 뭐 제도적 수단, 이 두 가지의 괴리 모형이 있는데 거기엔 뭐가 있냐? 지울게요. 자, 처음에 우리 뭐가 나와요? 자, 여기 보기에는 없지만 동조주의 있고, 그 다음 혁신주의, 그 다음 혁신주의, 그 다음 반역주의. 죄송해요. 반역주의 쓰기 전에 혁신주의, 그 다음 의례주의, 그 다음 도피, 그 다음 반역. 네, 반역주의 이렇게 되거든요. 자, 그럼 여기 제가 아까 문화적 목적, 제가 뭐라 했죠? 목적과 수단의 괴리 모형이라 했죠. 자, 목표, 여기 목적. 그 다음 괴리가 아니고 여기 뭐가? 제도, 즉 수단. 자, 동조주의는 뭐냐? 실제로 이게 일탈 행동 유형의 중에 동조주의, 혁신주의, 의례주의, 도피주의, 반역주의 5가지가 있는데 보기에 동조주의는 안 나왔어요. 그런 이유가 동조주의는 일탈과 크게 관련이 없어요. 그러니까 비일탈로 봐요. 이거는 비일탈. 네, 비일탈. 그 나머지 이건 다 뭐냐? 일탈로 보고 있습니다. 간주하고 있습니다. 일탈로. 네. 동조주의는 목표도 받아들이고 수단도 받아들이는 거예요. 네. 반면에 혁신은 뭐예요? 네? 내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수단은 무시하고 결과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중간에 내가 경기를 할 때 승리했었는데 어떻게 내가 승리했는지 중요하지 않아. 그냥 무조건 승리만 하면 돼. 금메달만 따면 돼. 뭐 중간에 내가 약물 복용을 해서 혹은 내가 경기력 향상을 하기 위한 그런 뭐 장비를 사용해서 승리를 했어. 그러면 목표는 이뤘지만 수단은 뭐야? 내가 무시한 거잖아요. 예.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고, 의례주의는 뭐예요? 반대로 내가 목표는 수용하지 않고 수단은 중요시해.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 경기 과정이 중요한 거다. 그건 뭐냐? 의례주의고, 도피는 뭐예요? 예? 둘 다 수용하지 않는 거. 예, 목표도 중요하지 않고 아예 그냥 벗어나는 거, 일탈해 버리는 거, 도망가는 거. 도피주의는. 반역주의는 뭐예요? 예? 플러스 마이너스. 기존에 있는 목적과 뭐 수단 그거를 더 나아가서 새로운 것을 제시하는 거. 그게 뭐냐? 바로 반역주의에 해당한다. 즉 새로운 목표와 수단을 주장하며 사회의 이 변화에 노력한 행위. 예. 어떻게 보면 이게 사회학의 이론적 접근을 보면 이게 이제 비판 이론에 해당이 되겠죠. 예, 비판을 왜 하냐? 사회에 있어서 보다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내기 위한 사회 발전을 위해 비판을 한다. 비판 이론적 측면을 접근했을 때 뭐냐? 바로 이 반역주의에 해당이 되겠죠. 관련돼서. 자, 그러면 이거에 연결해서 한 보기를 볼게요. 자, 벤 존슨이라는 선수는 불법 약물 복용으로 올림픽 금메달 박탈당했다. 그게 뭐예요? 이 사람은 이 약물 복용이라는 중간 과정은 무시하고 뭐 결과만 금메달만 따는 걸 얘기한 거잖아요. 이게 혁신주의에 해당이 되잖아요. 혁신. 네. 자, 승리에 대한 집념보다 규칙을 지키며 최선을 다해 경기에 참여한다. 승리에 대한 집념보다 규칙을 지키고 뭘 지켜? 수단을 지키는 거잖아요.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고 승리에 대한 집념이 아니라. 그럼 뭐예요? 이거는 의례잖아요. 의례. 자, 스스로 실력의 한계를 느끼고 운동부에 탈퇴, 아예 일탈해 버리는 거잖아요. 예, 그럼 이건 뭐예요? 도피.
자, 마지막 학생 선수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최저 학력제를 도입. 왜 기존에 있는 그런 학생 선수의 그런 불합리함, 운동을 하면서 또 학업까지 할 수 있는 어려움을 최소화하고 그다음 학생 운동 선수도 어떻게든 학업에 참여하기 위해서 뭘 해요? 최저 학력제를 도입하는 거. 그게 뭐예요? 반역. 기존 사회를 부정하면서 새로운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 반역주의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혁신, 의례, 도피, 반역. 혁신, 의례, 도피, 반역. 그래서 정답은 몇 번? 바로 이 3번. 3번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네. 그래서 머튼의 아노미 이론에 제시한 일탈 행동의 유형을 여러분이 이 5가지 주의에 대해서 알지 못하셨다면 좀 상당히 풀기 어려운 난이도 있는 문제가 되었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11번입니다. 기억, 리을에 해당하는 집합 행동 이론이 바르게 연결된 것. 자, 집합 행동이 뭐예요? 바로 이 관중 폭력과 이제 좀 관련된 이제 이론 내용이거든요. 이 집합 행동, 즉 집단 행동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먼저 1번부터 한번 볼게요. 자, 군중은 피암시성, 이 순환적 반작용에 의해 폭력 집단 행동이 나타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피암시성이 뭘까요? 저희 군중 피암시성, 즉 뇌 외부로부터 투입되는 뭐 자극을 암시로 받아들이는 어떻게 경향성을 얘기하거든요. 뭐가 피암시성이. 그래서 폭력적 집단 행동이 나타난다. 그건 뭐냐? 바로 이 전염 이론. 네, 전염 이론에 대한 설명이고요. 두 번째, 군중들의 반사회적 성향이 이미 군중은 반사회적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익명성, 몰개성화에 의해서 집합 행동을 내가 기존에 갖고 있던 어떠한 그런 그 가치가 혹은 그런 반사회적 성향이 그 집단 행동에 의해 표출되는 거예요. 예, 그건 뭐냐? 이제 수렴 이론. 네, 수렴 이론으로 볼 수 있고요. 그 다음 마지막, 이 디귿, 마지막이 아니고, 자, 특정 사회적 상황에서 공유의식은 구성원의 감정과 정숙 정도, 수용성 등에 영향을 미친다. 자, 특정 사회적 상황. 그 뭐냐? 규범 생성 이론에 대한 내용입니다. 규범 생성. 예. 그래서 이 규범 생성 이론은 뭐냐? 동질성이 거의 없던 개인이 나는 어떤 반사회적 성격도 아니고 전혀 없었어. 예, 그냥 중립이야. 근데 어떠한 그 큰 집단으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핵심적인 구성원이 어떠한 적절한 행동을 암시하고 나머지 구성원이 그에 동조해서 새로운 규범이 만들어지면서 어떻게 집단 행동이 발생되는 것을 뭐냐? 규범 생성 이론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리을은 선행적 사회 구조적 문화적 요인으로 인한 단계적 절차는 집합 행동을 생성, 발전 및 소멸시킨다라고 했는데 이건 뭐냐? 부가가치 이론에 대한 설명이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부가가치. 네. 그래서 보기를 보면 뭐 전염, 수렴, 규범, 부가가치. 그래서 정답은 뭐냐? 1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집합 행동에 관련된 이론을 여러분이 이거 앞선 문제와 마찬가지로 그 이론을 모른다라고 했을 경우 상당히 접근하기 어려운 문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새롭게 해가 지날수록 문제 난이도가 어려워지는 게 바로 그런 학자들이 주장한 이론이 요즘 많이 나오고 있어요. 특히 올해 기출문제도 제가 분석을 해보면 어떠한 학자가 제시한 이론을 근거로 한 문제, 접근할 수 있는 문제들이 많이 출제되기 때문에 그 이론을 모른다 하면 문제를 풀기 어려운 그런 난이도 있는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보기는 이제 코클리라는 사회학하면 코클리 꼭 기억하고 계셔야 되죠. 코클리가 제시한 일탈적 과잉 동조를 유발하는 스포츠 윤리 규범의 유형과 특징에 대해서 설명한 것은, 자, 일탈적 규범. 자, 우선은 4가지가 있어요. 자, 인내 규범, 그리고 도전 규범, 그리고
마지막은 이제 몰입 규범. 그리고 세 번째가 몰입이고 네 번째는 마지막에 나와 있죠. 보기에 구분짓기 규범. 예. 자, 이게 코클리가 제시한 일탈적 과잉 동조를 위반하는 스포츠 윤리 규범의 유형입니다. 인내, 도전, 몰입, 구분. 자, 보기부터 갈게요. 자, 운동선수는 위험을 받아들이고 고통 속에서 경기에 참여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죠. 이건 뭐냐? 어떤 고통이 있어. 그럼 그걸 어떻게 해? 참아야 돼. 인내 규범에 대한 내용이죠. 네? 인내. 자, 니은. 운동선수는 장애물을 극복하고 역경을 헤쳐나가는 노력을 해야 된다. 네, 어떤 장애물이 있어. 그걸 헤쳐나가야, 넘어가야 돼. 도전해야 된다는 거죠. 네? 도전. 그다음 운동선수는 무조건 운동에 몰입해야 되고 헌신해야 돼. 거기에만. 그래서 그들의 삶에 있어 우선순위를 둬야 된다는 거 보죠. 바로 몰입이죠. 예. 그래서 인내, 도전, 몰입. 예. 인내, 도전, 몰입. 그래서 정답은 몇 번? 바로 3번이 되겠습니다. 예. 이거는 이론을 몰라도 이 보기에 나온 용어와 이 예시를 한번 읽어보면, 자세히 읽어보면 그래도 정도 풀 수 있는 난이도의 문제였습니다. 자, 13번. 자, 보기에서 매기와 서덴이 제시한 스포츠 노동의 그 유형이라고 했는데, 이런 문제는 정말 생소한 문제였습니다. 생소한. 그래서 미래 사회 스포츠 세계화에 있어서 선수의 이제 이동, 사회 이동에 대한 문제였는데요. 노동 이주. 자, 보기 보실게요. 종목 특성으로 인해 국가 간 이동이 발생해요. 예? 그 다음 개인의 취향에 의해서 선택하는 경우도 발생을 하고, 흥미로운 장소를 돌면서 스포츠를 즐기는 유형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뭐 규양민은 말 그대로 타국에 나갔다가 자기네 나라로 돌아오는 유형을 얘기하는 거고, 정착민은 한 장소에 뭐 1년 이상 정착을 하면서 있는 유형을 이제 정착형이라고 얘기를 하고, 개척자는 뭐예요? 새로운 영역으로 진로를 처음 날아간 개척한 유형을 얘기하는데, 여긴 뭐냐? 개인의 취향에, 내가 원하는 취향에 의해서 선택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흥미로운 장소, 즉 내가 원하는 장소잖아요. 내가 관심 있는. 그래서 돌면서 스포츠를 즐기는 유형이다. 뭐냐? 유목민형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정답은 1번이고, 자, 추가로 두 가지가 더 있는데, 하나는 뭐? 추방형. 예? 그리고 마지막은 용병형. 그래서 추방형은 뭐예요? 네, 자국에서 이제 선수 생활을 할 수 없어요. 어떤 특정 뭐 사건, 사고, 자격 바탈이 된 거죠. 그래서 어떻게? 바로 해외로 추방된 거. 자국에서의 운동선수로 활동이 불가능하여 어떻게? 망명하는 유형을 추방형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 스포츠에서 이러한 사례 최근에도 빈번히 일어나고 있죠. 자, 그 다음 용병형은 뭐예요? 말 그대로 돈이 주 목적이에요. 용병은 뭐예요? 돈이 주 목적. 그래서 돈 버는 데만 관심이 있는 유형을 뭐냐? 바로 용병형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기와 서덴이 제시한 스포츠 노동 이주 유형에는 유목민형, 정착, 개척, 귀향, 추방, 용병형 이 6가지가 있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와 관련된 문제는 올해 처음으로 출제가 됐어요. 처음으로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또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올해 처음으로 스포츠 노동 이주에 대한 유형이 문제가 출제되었다. 그게 어떤 문제냐? 바로 이 문제다. 자, 14번입니다. 자, 스포츠 일탈 이론인데요. 자, 우선 이론, 사회학적 이론에는 갈등론적 관점, 그 다음 구조기능주의 관점, 상징적 상호작용론적 관점, 비판론적 관점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보기를 보면 동일한 행위, 이 동일한 행위도 상황에 따라 일탈로 규정하거나
아니면 어떻게 그렇지 않을 수 있다. 그러니까 어떠한 행위도 어디에 어떤 특수한 상황에 따라서 일탈로 얘기할 수도 있고 일탈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그 얘기죠. 그렇죠? 그다음 경기장에서도 다양한 일탈 행동으로 낙인 찍힌 선수들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선 이 해당 문제에 대한 거는 자, 우선 정답은 보기 첫 번째 나와 있어요. 자, 동일한 행위도 상황에 따라서 그래서 상징적 상호작용 론적 관점에 대한 이제 얘긴데요. 이 상징적 상호작용론적 관점은 뭐냐? 어디에 기반하냐? 바로 낙인 이론과 관련이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낙인 이론은 무엇이냐? 바로 이 상징적 상호작용론을 기반으로 하는데요. 이 낙인 이론에서 보면 이 보편적 일탈 행동의 개념은 없다고 봤습니다. 일탈적 개념은 없지만 이 사람들이 서로 사회생활하면서 상호작용을 하면서 어떤 행위는 일탈로 정의를 하고 어떤 행위는 일탈로 정의하지 않는다라고 분류를 하면서 일탈 행동을 이제 정의를 하는데요. 그래서 어떤 집단을 일탈 집단으로 분류를 하는지 또 어떤 과정을 거쳐서 개인 또는 집단이 일탈자로 규정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주목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보기에 대한 이 정답은 뭐냐? 바로 이 상징적 상호작용론적 관점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 3번입니다. 14번에 3번. 네. 자, 15번 갈게요. 거의 다 왔습니다. 힘내세요. 자, 이제 기억과 디귿에 해당하는 스포츠 사회화 과정. 자, 스포츠 사회화 과정도 매년 출제돼요. 이거는 빠진 적이 없어요. 사회화 과정. 예, 그래서 사회 과정은 4가지가 되거든요. 예, 그래서 첫 번째 스포츠로의 사회하고요. 그 다음 스포츠로부터 예? 두 번째는 뭐? 예, 스포츠를 통한 사회화. 예? 그 다음 세 번째는 스포츠로부터 탈사회화. 마지막 네 번째는 뭐? 스포츠로의 재사회화. 이 4가지 단계는 여러분이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이건 매년 나옵니다. 자, 스포츠로의 사회화. 자, 예시 들게요. 자, 예시 보기를 통해서 접근해 보겠습니다. 자, 테니스. 자, 먼저 이 스포츠로의 사회화는 뭐냐? 자, 처음 부모님의 권유로 테니스를 배우겠다가 바로 뭐냐? 스포츠로의 사회화입니다. 이게 첫 번째. 예. 즉 어렸을 때 이 사회화가 되는 큰 영향을 미치는 건 우선 가족. 예, 가족이 어렸을 때부터 우리 생활을 같이 해오잖아요. 그래서 뭐 부모님 중에 뭐 스포츠를 좋아하는 분이 계신다. 그러면 스포츠로의 사회화가 빠르게 일어날 거고, 혹은 내가 만난 친구들이 이제 뭐 운동을 좋아한다, 스포츠를 좋아한다. 그럴 경우도 스포츠로의 사회화가 발생될 수 있겠죠. 혹은 이제 미디어를 통해서, 혹은 집단에 의해서 사회화가 됐습니다. 처음으로 테니스를 알게 된 거예요. 그 다음 뭐야? 테니스 참여를 통해서 뭐해? 사회성과 준법 정신이 강한 선수가 되었다라고 했죠. 그건 뭐예요? 스포츠를 통해서 뭐가 이루어진 거야? 사회화가 이루어진 거예요. 예. 그다음 테니스 지도자가 되어 결국에는 이런 선수가 되는데 이제는 테니스 지도자가 되어서 초등학교에서 테니스를 가르치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했죠. 예? 이건 뭐예요? 바로 재사회화. 네, 마지막 단계. 뭐냐? 우선 내가 테니스 참여를 통해서 사회성, 준법적 신이 강한 선수로 됐지만 중간에 내가 부상을 당했어. 그래서 어떻게? 손상으로 인해서 선수 생활을 그만두었다. 탈사회화가 이루어졌죠. 그런데 다시 또 재활과 훈련을 통해서 어떻게? 테니스 지도자가 된 거예요. 예. 그래서 다시 재사회화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뭐 니은, 디귿,
그다음 이게 세 번째인데 이건 나와 있고요. 그다음 네 번째는 뭐 마지막은 뭐 제사회화는 기억이다. 예. 그래서 정답은 15번에 어떻게 되냐? 4번이다. 스포츠의 제사회화, 스포츠를 사회화, 스포츠를 통한 사회화. 예.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보기에서 신자유주의 시대 스포츠 세계화의 특징에 해당하는 것으로만 이제 묶은 것은이라 나와 있습니다. 자, 신자유 시대, 자 미래사회 스포츠에 대한 내용인데요. 자, 프로스포츠 시장 경계가 국경을 초월해 전 세계로 확대되었다. 맞죠? 예, 오늘날 스포츠에 대한 내용. 자, 프로스포츠 이윤 극대화로 인해 빈익비 부익비 형상이 해소되었다라고 했는데 해소된 게 아니고 어떻게 더 양극화되었다. 빈부격차가 더 커졌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예. 그리고 세계인들에게 표준화된 스포츠 상품과 스포츠 문화를 소비하게 만들었다. 그렇죠. 예. 어느 상품도 전 세계 사람 누가 동일하게 다 이용할 수 있죠. 예. 그다음 각 나라의 전통 스포츠가 전 세계로 보급되어 새로운 스포츠 시장을 개척할 수 있게 되었다. 조금 이게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 이 문제, 근데 이건 틀렸습니다. 예. 전통 스포츠보다 어떻게 이 서구 스포츠가 많이 그래도 서구 스포츠 뭐 축구, 농구, 야구, 배구 그렇게 그런 종목들이 많이 이제 그 관중들의 인기가 많고 선호도가 높잖아요. 그래서 그런 서구 스포츠가 어떻게 더 전 세계로 보급되고 전통 스포츠는 오히려 어떻게 오늘날 같이 신자유 시대 때 많이 지금 하락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니은 디귿입니다. 3번이죠. 16번에 죄송해요. 3번이 아니고 2번입니다. 예. 기억 디귿 그쵸? 예. 니은은 아니죠. 네. 빈부격차가 커졌으니까. 그래서 정답은 2번. 예, 정정하겠습니다. 2번입니다. 17번. 기억 니은에 해당한 용어가 바르게 연결된 거는 자, 미디어. 자, 미디어는 스포츠 중계를 통해 시청자들에게 어떻게 상품 소비를 촉진시키는. 자, 상품 소비를 촉진시켜요. 그건 뭐예요? 자본주의죠. 예. 자본주의 이데올로기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예. 그리고 미디어는 남성, 여성 성차별하는 거죠. 예? 남성은 남성을 더 중시하는, 여성은 이제 실력보다 외모를 중시하는 성차별 이데올로기를 생산한다라고 해서 젠더. 그래서 정답은 17번에 어떻게? 자, 2번이 되겠습니다. 예. 그렇죠? 자, 18번. 자, 교육 현장에서 스포츠의 역기능에 관한 설명은 옳지 않은 거. 네, 역기능이에요. 역기능이지만 그게 옳지 않은 거 설명인데, 자, 비과학적 훈련 방법은 선수들을 혹사시킨다. 그렇죠. 역기능이죠. 자, 승리 지상주의의 심화로 교육 목표를 결핍시킨다. 그렇죠. 네. 다음 참여 기회의 제한으로 장애인의 적응력을 배양시킨다. 자, 참여 기회 제한이 아니라 참여 기회 확대죠. 확대를 통해서 장애인도 스포츠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거는 뭐 틀린 거죠. 자, 학교와 팀의 성공을 위해 학생 선수의 의도적 유급 성적 위조를 조장한다. 그렇죠, 맞죠. 역기능, 역기능적으로 다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육 현장에서 스포츠의 역기능에 관한 설명 옳지 않은 건 뭐냐? 바로 3번이 되겠습니다. 자, 19번 보기에서 설명하는 스포츠 사회화 이론입니다. 자, 상과 벌을 통해 행동의 변화가 일어난다. 그 다음 사회와 주관자의 가르침을 통해 행동이 변화한다. 다른 사람의 행동을 관찰해 모방이 일어난다 라고 했는데, 이거는 사회학습 이론에 관한 설명입니다. 자, 사회학습 이론 안에 1번 사회학습 이론 안에 스포츠 역할의 학습 접근 방법이 있어요. 뭐가 있다고요? 스포츠 역할의 학습 접근 방법으로 첫 번째는 뭐? 강화가 있고요. 두 번째는 뭐? 코칭. 세 번째는 관찰 학습.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자, 그래서 보기의 첫 번째. 자, 강화는 뭐예요? 잘했을 경우 상을 주고 못할 경우 이제 벌을 주는, 상과 벌을 통해 행동 변화가 일어나는 거 뭐예요? 강화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사회 주관자의 가르침을 통해 행동 변화가 일어나는 거 뭐예요? 어떠한 주관자에 의해서 코칭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다음 마지막, 내 주변 사람의 행동을 관찰하면서 어떻게 모방이 일어난다. 관찰학습. 학습이죠. 예. 그래서 이건 뭐냐? 바로 사회학습 이론의 스포츠 역할의 학습 접근 방법 이 세 가지에 대한 보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뭐냐? 1번이다. 자, 마지막입니다. 자, 미래 사회 스포츠의 변화의 전망이 옳지 않은 거. 미래 사회 어떻게 변할까요, 여러분? 자, 첫 번째, 정보통신 기술 발달로 스포츠 관람 형태가 다양해지고 있죠. 요즘 뭐 TV뿐만 아니라 핸드폰, 뭐 그다음 태블릿 PC 다 뭐 어떠한 정보통신 기술을 바탕으로 스포츠를 다양하게 관람할 수 있죠. 자, 기술 도핑은 스포츠의 공정성을 훼손한다라고 얘기했죠. 요즘에는 약물 도핑뿐만 아니라 이 장비, 이 기술 도핑이라는 용어가 새로 나올 정도로 그만큼 스포츠 과학이 발달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술 도핑은 뭐냐? 스포츠의 공정성을 훼손한다. 맞죠? 다양한 신소재의 개발은 스포츠의 용품 및 장비 개발에 활용이 된다. 그렇죠. 요즘 다양한 신소재, 특히 뭐 카본, 뭐 제품 등이 나오면서 스포츠 장비의 그 혁신을 나타내고 있죠. 그다음 마지막, 통신 및 전자매체의 발달로 스포츠에서 미디어의 영향력이 증가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감소된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이게 틀렸죠. 예. 통신 및 전자매체의 발달로 스포츠 미디어의 영향력은 더 커졌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으로 상당히 난이도가 좀 낮은 문제였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2021년도 스포츠 사회학 기출 해설 특강을 저와 함께 한번 해보았습니다. 어떻게 도움이 많이 되셨나요? 자, 그래서 이 20문제 여러분 잘 한번 학습하시고 다음 내년도 스포츠 지도사, 스포츠 사회학을 준비하시는데 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기출 해설 특강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